그 빅데이터 이 연구 분야에 속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도 이게 빅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단연간 주신 우선 정보진흥원의 서병조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발표를 기회를 주시고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보진흥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이 빅데이터가 가장 이 가시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그냥 큰 사건을 일으킨 게 그 오바마의 두 차례에 걸친 빅데이터 선거입니다.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 전략이었어요. 그 2008년에는 8천만 개, 2012년은 1억 5천만 명에 관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선거에 재선에 승리했습니다. 그보다 더 빅데이터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시민을 타겟으로 해서 빅데이터 정치를 실현하는 거기에 저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민들의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 연구에 출발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개념의 민주주의가 헤테라키, 아까 우리 단장님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혼계라고 이야기하신 그 헤테라키, 그러니까 복합 민주주의라는 개념 밖에 그 헤테라키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송경재 교수가 빅데이터 그 헤테라키 가버넌스, 그리고 장호영 교수가 빅데이터 선거, 빅데이터 정당, 여기에 관해서 이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헤테라키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의 헤테라키와 이 사이에 요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연계라고 하죠. 우리 단장님 표현하면 위계, 혼계, 연계라고 그러는데 저는 복합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계, 그 네트워크는 여기 수평적입니다. 그런데 헤테라키는 역시 라키, 폴리아키, 우리가 민주주의로 폴리아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폴리아키는 무슨 결정 지배가 있습니다. 정치는 지배입니다. 그래서 요 지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이지만 네트워크적이지만 이 지배가 있는 이 개념이 헤테라키라는 우선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헤테라키 개념을 제가 말하면, 저는 이 헤테라키 개념이 결코 그 미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정치 사상도 좀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폴리티다. 폴리티는 뭐냐면 폴리티는 그 혼합 정체다. 믹스드 컨스티튜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그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은 혼합정이다. 귀족정, 왕정, 민주정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공자가 화이부동,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서 다원주의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테스키가 두 커머스 이야기할 때 이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영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냐 하면 바로 자본주의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두 커머스, 부드러운 상업이라는 뜻이죠. 부드러운 장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우리 정다선 선생이 바로 헤테라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들어가는 것이죠. 전 활사개공이다. 그러니까 우선 사적 부분, 그 시민을, 그러니까 뭐 그때 시민 개념이 없었지만 이 사부분을 사적 개인을 활성화시키려면 공을 열어야 된다. 공을 개방해야 된다. 오픈 가버먼트 아닙니까? 오픈 가버먼트 그 공을 연다는 공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아니면
공을 열기 위해서는 사적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 바로 요 점이 저는 우리 선조께서 이미 헤테라키 개념을 알고 계셨다고 이런 것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헤테라키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헤테라키 개념은 아까 가장 이 분산적인지만은 가장 무질서하게 분산적인 시장이라든가 아나키즘 요것과도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수직적인 이 국가라든가 재벌과 같은 기업 집단과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체제이고 사회질서 조직 원리이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라는 것은 왜 그 복합 지배를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사회가 과거처럼 이런 동질적인 시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서로 다른 정체성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이질적인 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요새 그 다중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다중이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역시 복합 지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헤테라키 민주주의 원리로서는 우선 경계 파괴와 경계 침투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의 공급자면서 정치의 말하자면 사용자가 되면서 개방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식은 기존의 어떤 회의가 아니고 이런 회의가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딜리버레이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동료 시민 간의 사회적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민주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시민들에게 그런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 인파워먼트를 실어줘야 되는데요.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 빅데이터에서 바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파워먼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그 다중적 시민들이 협력적 경쟁을 통해서 합의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중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동업자 투표, 권력순환, 권력은 항상 권력 교체가 되고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그러죠. 어떤 교체가 돼야 항상 이 책임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력은 항상 분산돼야 됩니다. 항상 집중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권력의 각 시민들의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하이라키컬한 어떤 보상체거든요. 난 하이라키컬한 보상체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합의적 민주주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수결 독재가 아니라 초다수결주의.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분의 3이든지 이런 슈퍼 메조리티를 통해서 좀 다수결주의를 다수 독재를 넘어선 합의주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라터리 시스템이 가장 민주주의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모든 사람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다. 그런 것이 헤테로라키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제가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 문제가 공급자 중 정당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국회의원에다가 어떤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 중심이 됐는데 헤테라키에서는 그 프로수머 시민들이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이고 공급자면서 사용자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중중심, 엘리트 중심과 다중중심이고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20의 소수 권력자가 80 대중을 지배하는 파레토 법칙이 제정한다면 여기서는 작은 자들의 함성이라. 작은 자들이 긴 꼬리를 물고 있는 이 작은 자들이 뭉치면 20이라는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롱테일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경계, 그러니까 경계 파괴, 이걸 다방향성으로 나가야 되고 권력과 자원이 분산돼야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 기술적인 인센티브라는 것은 바로 복잡계고 롱테일 넷도 다층위적, 다면적 커뮤니케이션이고 전방위적인 어떤 실시간 상호 소통이고 그리고 웹 기반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빅데이터가 헤테라키를 추동하느냐. More is different. 많아지면 달라질 수 있다. 많아지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프로수머에서 프로유저. 우리가 웹 2.0에서
SNS 민주주의는 프로수머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가게 되면 프로유저가 된다. 그러므로 해서 진정한 수평적 협력이 가능해지고 과거에 국가가 했던 어떤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진입과 그 퇴출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이트키퍼의 이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게이트키퍼들을 게이트 워칭할 수 있는 시민이 워칭을 해줘야 되죠. 항상 정부와 정치인들을 항상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문제는 빅데이터 함성 요 문제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라이트의 문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우리가 공동 공유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카피라이트의 문제 역시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카피라이트를 줘야 돼요. 그 재산권을 확립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 빅데이터 민주주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 단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빅데이터의 그 빅데이터 사회가 기본적으로 사회 위기를 진단하는데 이게 선제적인 프로액티브한 게 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앞으로 이 유권자들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의 차기에 누가 될 것인가를 이걸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게 되면 그러니까 리액티브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프로액티브, 선제적으로 대응하든가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는 것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보사회의 폴리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폴리티의 유형을 보면 우리가 액세스, 접근과 접속과 우리가 통제를, 정보 통제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통제도 약하면서 접속도 약한 거. 이것은 소수의 그러니까 귀족들의 정보를 그냥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데이터 피협dom이라고 해서 데이터 공건 영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수지만 정보를 확실하게 통제하는 이 정보 독재가 된다면 이 액세스는 많은데 컨트롤이 약해지면 무정부적인 정보 무정부주의 어떤 이 상황에 빠진다. 그러니까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요 인포메이션 딕테이터십과 인포메이션 에나키의 요 두 문제를 결합하면서 정보가 어느 정도 통제도 되면서 아키가 있으면서 정보의 액세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제라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띠가 검은 띠는 이제 요 민주주의 영역입니다. 요거들에서 민주주의 회랑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고 여기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 헤테라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말하면 중용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러한 복합 민주주의다. 저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정당, 빅데이터 선거, 빅데이터 그리고 정부 이것을 이제 하는데 먼저 빅데이터 정부에 관해서 송경재 교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치분과의 분과장님이신 그 임혁백 교수님께서 헤테라키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드는 그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헤테라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과연 홍계형 민주주의, 헤테라키 민주주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냐? 이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헤테라키 민주주의의 모델, 아직 완결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헤테라키 민주주의의 상을 제시하고 있는 모델들, 정부 사이드의 모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헤테라키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러면은 시장과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행 이론으로서는 우리가 거버넌스 이론을 채용한다면 빅데이터로 활용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하나의 이론적인 모색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태라키 민주주의의 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정부 사이드에서는 어떠한 모델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태라키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사이드의 노력은 먼저 기본적으로 정부 사이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태라키 민주주의 원리를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방적 참여라든가 소통을 위한 심의, 사회적 신뢰, 임파워먼트, 합의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한 정부의 시민관계가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라키 민주주의는 어떤 위계적이고 수평성만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태라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임파워먼트된 시민의 개방적 참여와 이에 조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 반응성이 결합되었을 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한 2x2 2 곱하기 2 모델로 제시한다면요. 정부의 반응성을 한 축으로 그리고 개방적인 시민 참여를 한 축으로 했을 때 크게 4가지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반응성은 상당히 높은데 시민의 참여, 개방적인 시민 참여가 낮은 경우 정부 주도의 압출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반대의 경우 시민이 주도를 할 경우 시민 주도의 압출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반응성과 시민 참여가 2가지 다 높을 때 인터랙티브한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왜 해태라키 민주주의가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 거버넌스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ICT가 발전하면서 즉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ICT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에 주목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거버넌스 즉 거버넌스의 인터넷 버전에서 인터넷 활용한 거버넌스로 점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살펴봤을 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을 매개로 한 거버넌스 체계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국민신문고라든가 서울시 이시민 참여 시스템, 서초구의 트위터 시민 참여들이 바로 이런 이 거버넌스의 초기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버넌스 모델 자체도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 모델도 계속 진일보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빅데이터를 기반한 거버넌스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버넌스냐? 바로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거버넌스의 한계 자체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시민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2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역시 소셜미디어라든가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화된 미디어가 등장했고 가장 또 다른 변화축은 바로 이제 식견 있는 시민, 통찰력 있는 시민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보 반응성과 시민 참여를 축으로 한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면은 이런 형태, 이 거버먼트에서 이 거버넌스로, 이 전자민주주의에서 빅데이터 거버넌스로 해태라키 데모크라시, 해태라키 민주주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역시 폭증하는 시민 참여와 정부의 투명성, 반응성, 책임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즉 해태라키 민주주의를 위해서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집합지성, 즉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획일적이지 않고 다층적인 시민 정부의 인터랙티브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압출 모형과 인터랙티브의 모델을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압출 모델인데요. 정부의 반응성은 높은데 개방적인 시민 참여에는 활용에 머무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인데요. 첫 번째, 국민건강주의 알람 서비스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기라든가 눈병, 식중독, 피부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그리고 다음 소프트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정보를 합체시켜가지고 4가지 주요 질병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위험도와 위험도 알람,
그리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로직은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치 진료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문서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방적 참여와 정보의 공유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 이제 우리나라의 모델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했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 보면서 상당히 허무맹랑했어요. 뭐 선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누워서 예측을 하죠. 아,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완전한 예측은 하지만 말 그대로 프레드폴, 즉 이런 형태로 레이더를 통해서 범죄가 나오는 추세라든가 예방을 기존의 데이터대로 활용해가지고 범죄를 예방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의 순찰 인력과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LA 지역 내 절도 폭행 등을 30% 이상 감소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또 다른 모델은 이제 시민주도 압출 모델인데요. 이것은 올 초에 상당히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이제 메르스 확산 지도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유한 하나의 빅데이터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는 시민 참여는 좀 높았지만 오히려 정부 반응성이 좀 낮은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정부가 좀 시민들의 요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보를 더 빨리 공개했다면은 해태라키 민주주의에 좀 더 좋은 그러한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터랙티브한 모델입니다. 역시 정부 반응성과 개방적인 시민 참여가 상당히 높은 형태인데요. 사실 여기서 제시된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완결적인 형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태라키 민주주의 하나의 지향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고려하고 앞으로 이것들을 해태라키 민주주의 정부 사이드의 노력을 해서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 제시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현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포토홀 감지 시스템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작년에 발생한 포토홀이 48,228건이라고 합니다. 복구비가 32억 8천만 원이나 들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이것이 2015년 올해 10월부터 티맵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활용하고 계시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앱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트홀 복구 사회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미국의 이제 챌린지 거브입니다. 챌린지 거브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관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인데요.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아지면 달라진다는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한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추구하는 정책 결정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저는 정부 사이드의 해태라키 민주주의로서 이제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당과 선거 차원에서는 그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해태라키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는 장우영 교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우영입니다. 이제 지금 오랜 시간을 계셔서 제가 이번 시간은 좀 가급적 시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정당의 영역에서 해태라키를 한번 검토를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선거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해봤더니 어떠한 실증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19대 총선을 사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한국의 IT 발전과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대의 정치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 이제 웹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웹 기반의 1인 미디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소셜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점포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호객형, 이렇게 일종의 맞춤형의 전략을 이제까지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 미래 전략은 이제 해태라키 타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과연 대의 정치가 쇠퇴할 것이냐 부흥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항상 대두되는 이런 문제였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사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검토를 해보면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항존 상황에서 대의 정치 집단은 늘 어댑테이션 전략을 사용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대의 민주주의냐 아니냐, 대의 민주주의냐 직접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논쟁은 좀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기술 자원을 통해서 해테라키 전략을 구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대의 정치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정당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당의 발전상을 보면 일단 우리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트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상황에 부응하고 있는 이제 ICT 리더십 정당, 흔히 네트워크 정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지향을 보면 현존하는 그 ICT 리더십 정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초경제적인 정당을 지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요. 지금 보면 멤버십의 문제에 있어서 당원이냐 아니냐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 등등 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 탈경제적인 어떤 분권들을 당원과 지지층 국민들 간에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시민하고 정당의 상호작용성은 기술 기반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게 이제까지 특징을 보면 굉장히 좀 사인주의적이다, 개인주의적인 연결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적인 연결로 바꿔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거 캠페인이 과거에 보면 노동집약적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집약적인 시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나 이런 캠페인을 효율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의 발전 동향을 보면 그 이제까지의 발전 동향이 그 인포밍하는 단계, 그러니까 정당과 후보자가 일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시민이 점진적으로 개입하는 그 인발빙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들끼리 스스로 결사하고 연계하는 커넥팅의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의 두 개의 과제가 시민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단계로 이행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이제 하나의 초기 전범을 보자면 SNS 상에서의 투표 동료 운동 그 이제 하나의 원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딩 하는 단계, 선거를 정당과 후보자만 하는 게 아니라 후보, 정당, 유권자가 이 그 하나의 바디를 이루면서 선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아까 그 임혁백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오바마 캠페인에서의 두 차례의 선거가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실제로 선거 과정에 정치 과정에 투입을 했더니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과적인 어떤 관계,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이건 좀 문제의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유권자가 트위터라고 하는 이제 SNS의 한 유형이죠. 트위터 캠페인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를 두 가지 차원에서 봤습니다. 한 가지는 후보의 득표율을 증가시켰느냐, 그 두 번째는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에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총선을 가지고 분석을 19대 총선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연구의 설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선거 빅데이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무엇이 선거 데이터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NS 상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능별로 유형화를 해봐서 각각의 기능별로 인과관계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제까지 빅데이터가 추세 분석이라든지 상담 분석에는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만 인과적인 고리가 상당히 약하다는 이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통계 모델까지 해서 결합을 시켰을 때 이제 어떠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트위터라고 하는 SNS의 어떤 속성들을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킹하는 기능이고, 그다음 소통을 하는 기능, 이제 그리고 전파를 하는 기능,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정치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 표에 나타나 있고요. 왜 그러면 트위터를 했느냐? 트위터가 이 한국의 선거에서 보면 모빌라이징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언론도 그렇고 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2011년 4.27 재보선에서 10만 건을 활용했을 때도 그 언론에 상당한 집중을 받았는데 이게 점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2.6 재보선에서 100만 건, 그리고 지금 분석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560만 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데이터를 집적하는 기간에 한국의 트위터에서 발생한 트위터 총량의 11%에 해당이 됩니다. 즉 뭔가 하면 10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선거 트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개괄적인 것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결과가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정당별로 트위터 캠페인을 시도한 후보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특징적인 게 군소정당보다는 양당 중심의 후보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정당 체제가 현재 양당제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트위터 공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어떤 양상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위터 캠페인에 임한 후보들은 민주통합당이 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당선자 수는 약간이라도 새누리당이 좀 더 높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식자나 언론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좀 이렇게 다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유권자가 트위터 캠페인에 참가한 특징들을 한 3가지로 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롱테일 참여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 트윗을 발생시킨 유권자 수가 38만 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 100건 이상을 액티비스트 그룹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약 한 12,000명 정도가 좀 이제 1인당 100건 이상을 발생시켰고, 이 비율은 이 선거 트윗 작성자 수 대비 비율에서 약 3.9%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 롱테일 집단과 액티비스트 집단 중을 양분을 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테일 참여 특징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 오프라인 언론 생태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SNS 공간에서는 반대로 전치되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징표를 말씀드리면, 선거 기간에 발생했던 그 트윗 메시지 중에서 가장 리트윗이 많이 되었던, 가장 반응성이 높았던 상위 100개의 선거 트윗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상위 100개는 최소 849회에서 최대 4,400회로 리트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야당을 지지하는 트윗이 71건이었고, 투표 동료가 21건, 기타 8건.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한 건도 여당 지지가 발견되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우리가 그 SNS 공간이나 빅데이터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대표성의 문제인데, 과연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제 할 때는 국민 전체를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이제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반면에 이걸 그 SNS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전수조사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제 해서 제가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오프라인하고 이제 그다음 웹하고 그리고 트위터하고 세 개 공간에서 선거 기간에 발생했던 선거 이슈가 무엇이었느냐를 그러니까 순위별로 순위를 매겨서 비교를 해보았더니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순위, 뭐 특정, 뭐 지금 인명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고요. 1순위가 저렇게 되고, 이제 2순위도 민간인 사찰 문제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제 보면 한미 FTA 문제 같은 선거 공간에 발생했던 문제 이슈들이 서로 수렴하는 현상. 그래서 반드시 SNS가 치우치지는 않는다. 항상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저 빅데이터가 효과를 미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통계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들의 평균값하고 뭐 최대값 표준 편차 이렇게 지금 했고요. 후보가 90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트위터 캠페인 참가 후보는 49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후보들 0값으로 놓고 전부 다 평균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가 득표율,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득표율을 신장시킨 데 효과가 있었느냐 를 트위터 변수를 4가지를 봤습니다. 후보 언급수는 후보를 언급한 트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 팔로잉, 이제 그 리트윗, 이제 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텐션 기능입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제 하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기능. 인데 이렇게 4가지 변수를 투입을 했고요. 사실 이것만 투입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서 뭐 주민세 유권자 수, 그 다음에 선거구의 경합도, 그리고 지역주의, 소속 정당 해서 전통적인 선거 요인들을 전부 다 투입을 했더니 맨 오른쪽의 값을 한번 보십시오. 유입 확률에서 어깨에 별표를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리트윗하고 리스트가 그 득표율을 신장시킨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더 많이 리트윗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경우에 득표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요.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선거 요인들도 저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당선의 효과를 봤습니다. 당선의 효과를 봤더니 이제 SNS 변수 중에서는 어깨에 별표를 가진 집단이 지금 하나도 그 요인들이 없습니다. 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당락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잠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서 정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전수 분석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가 분석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추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득표율 효과에서 봤더니 유권자가 누구를 네트워킹하고 누구의 메시지를 리트윗하느냐가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밖에는 유의값이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유권자 SNS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는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래서 후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어떤 사회 자보를 구축하고 소셜 공간에서의 헤테라키를 구현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19대 총선을 단일 케이스로 해서 지금 분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숙제가 20대 총선 에서 연속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트래픽 분석 외에 좀 일련의 내용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셜 연결망 분석을 해서 결합을 한다라면 좀 더 입체적이고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후년도부터 정치분과에서는 정부 영역하고 정당 선거 영역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의 후속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은